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립니다. HJ입니다. 오늘은 돈의 역사 6부 5장과 6장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장 자산 가격 버블이 붕괴될 때 불황이 출현하는 이유는 공격적인 금리 인상과 공급 과잉의 영향으로 1999년부터 일본 자산 시장이 무너졌다. 특히 자산 가격 붕괴가 심화된 1991년부터는 경제 성장률마저 떨어지는 등 불황의 징후가 나타났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자산 가격이 폭락할 때 불황이 출현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이 의문을 해결하는데 노무라 증권 이코노미스트인 리처드 쿠의 책 대침체의 교훈에 실린 도표가 큰 도움을 준다. 도표 6-5는 1990년 버블 붕괴 이후 일본 기업과 가게가 얼마나 큰 손실을 맛보았는지를 보여준다. 1990년 당시 일본 명목 GDP가 449조 엔이었는데 주택 및 주식 가격 폭락 사태로 사라진 자산 가치가 1,500조 엔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어마어마한 손실은 두 가지 심각한 문제를 가져왔다. 하나는 경제 주체들의 대차 대조표 손실에 따른 복구 노력이고 다른 하나는 역부의 효과다. 먼저 자산 15억에 부채 10억을 가진 가게를 생각해보자. 이 가게는 10억의 빚을 얻고 자신의 순자산 5억을 투입해 15억짜리 집을 구매했다. 그런데 1991년 이후 시작된 부동산 폭락 사태로 집값이 50% 하락하여 7억 5천이 된다면 이 가게의 순자산은 마이너스 2억 5천이 된다. 집 한 번 잘못 샀다가 자산 5억을 가진 중산층이 자산 마이너스 상태가 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가게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다. 열심히 소비를 줄여서 저축을 늘리고 어떻게든 빚을 갚아 나가는 게 최선이다. 만에 하나 금융기관이 집값 하락에 주목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요구하면 집은 집대로 잃어버리고 빚만 2억 5천이나 진 채로 길바닥에 나앉게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일이 경제 전체에 벌어졌다는 점이다. 상당수 가게와 기업이 80년대 후반에 진 빚을 갚기 위해 열심히 저축했다. 그런데 경제 주체 모두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 집단적으로 노력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파산 위기에 처한 수백만 명의 주택 소유자들이 빚을 갚기 위해 너도 나도 집을 내놓는다면 또는 채권자들에게 담보 잡힌 집을 매각하기 위해 내놓는다면 대규모 집값 폭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나아가 소비자들이 빚을 갚기 위해 소비를 줄인다면 경기는 침체되고 일자리가 사라지며 이는 다시 소비자들의 부채 부담을 무겁게 만들 것이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 경제 전체는 물가가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질 것이다. 경제 전체의 디플레 위험이 높아지면 가계와 기업이 지고 있는 부채의 실질 부담은 더 무거워진다. 결국 채무자들은 더 많이 갚을수록 더 많이 빚지게 되는 악순환이 경제를 짓누르게 될 것이다. 대차 대조표 불황 못지않게 충격을 준 것은 역부의 효과였다. 평생토록 노력해 형성한 자산의 가치가 순식간에 줄어드는데 소비 심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이 내수 위주의 경제라는 점이 문제를 더욱 키웠다. 일본은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이 단 10%에 불과하기에 내수 경기가 망가지는 순간 기업들도 탈출구를 잃게 된다. 만일 일본이 우리나라처럼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였다면 수출로 문제를 타개해 볼 수 있었을 텐데 일본 기업들은 이른바 1억 중산층이라는 거대한 내수시장에 의지해온 나머지 1990년 이후의 자산가격 붕괴에 제대로 대처할 여력이 없었다.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기업들이 일본 기업을 추격하고 조선이나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서 이들을 따돌릴 수 있었던 것은 치열하게 노력했기 때문임은 분명하다. 다만 일본이 자산가격 붕괴로 심각한 침체를 겪지 않았다면 추월의 시기는 매우 늦어졌을 것이다. 6장 자산가격 하락이 장기 불황으로 이어진 이유는 자산가격 붕괴가 경제 전반에 심각한 불황을 유발하는 과정을 살펴보며 의문을 품은 독자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경제 전반에 심각한 불황이 시작될 때 일본 정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이에 대해 미국 연준은 아주 흥미로운 보고서 한 편을 제출했다.
일본 사례에 대해 다른 나라 중앙은행이 장문의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그만큼 일본 경제 상황이 특이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 자기들도 일본처럼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졌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주장이 나온다. 1989년 버블이 붕괴되고 일본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만 공격적으로 내렸다면 디플레이션 악순환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일본 정부가 추진했던 재정정책이 경기 하강을 억제하는 데 다소나마 도움을 주긴 했지만 통화정책과 함께 진행되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자산시장 버블이 붕괴되던 90년대 초반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즉각 2% 이상 인하했다면 일본 경제가 그토록 긴 시간 동안 불황을 겪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왜 이런 주장을 펼치는지 이해하기 위해 조금만 더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자. 예를 들어 지나친 저금리로 인플레가 발생하면 긴축으로 전환하여 해결할 수 있지만 경기 부양이 너무 늦거나 규모가 약해 디플레이션에 진입하게 되면 경제를 다시 정상 수준으로 되돌릴 방법이 마땅치 않다. 따라서 자산 가격 버블이 붕괴될 때는 일단 시장 참가자들의 미래 경제에 대한 예상을 바꿔놓을 정도의 공격적인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 즉, 경제 주체들 사이에 디플레 기대 심리가 정착되면 이를 하기는 무척 어려운 반면 인플레이션은 금리 인상을 통해 얼마든지 억제할 수 있다는 게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왜 디플레이션은 퇴치하기 힘들까? 통화 정책이 무력화되기 때문이라는 게 미 연준 이코노미스트들의 지적이다.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상황에서는 금리를 아무리 낮춰봐야 실질 금리가 더 떨어지지 않는다. 그 단적인 예가 도표 6-6의 1994년에서 1995년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짐에 따라 일본 중앙은행이 정책 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인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물론 재정 정책을 충분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장기 불황의 위험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도표 6-6에서 1997년을 보면 갑자기 일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에서 2%까지 뛰어오르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당시 하시모토 정부가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세를 기존 3%에서 5%로 인상했기 때문이다. 1937년 루스벨트 행정부가 재정 건전화를 위해 재정 지출을 삭감한 후 심각한 불황을 겪었던 일을 떠올리게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정책 시행으로 일본 경제는 돌이키기 어려운 장기 불황의 악순환에 빠져들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일본 중앙은행이 왜 금리 인하를 미적거렸는지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보자. 다음 이 시간에는 돈의 역사 6부 7장 일본 중앙은행은 왜 금리 인하를 미뤘나? 그리고 6부로부터 얻은 교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